캐나다와 EU는 일단은 강경책 모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영국과 멕시코는 일단 협상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먼저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캐나다와 EU는 일단은 강경책 모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영국과 멕시코는 일단 협상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반응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는요, 이 강대강 대결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캐나다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사실 되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의 트럼프와 이 주파수를 맞췄던 보수당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야당인 보수당의 인기가 올라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너무 캐나다를 때리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캐나다 국민들의 정서까지 자극하니까 캐나다는 이제 도저히 국내 정치적으로 혹은 집권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에 대응해서요, 총 298억 캐나다 달러,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는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컴퓨터 스포츠 장비 등도 포함될 거라고 하는데요. 차기 캐나다 총리로 유력한 마크 카니는 사실상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마크 카니가 차기 총리가 되는 거죠.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냥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온타리오주가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요. 온타리오주가 미국에 공급하던 전력의 25% 정도의 전기료를 더 부과하려고 했던 걸 보류하면서요.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 그러니까 캐나다산에는 총 50% 관세를 매기는 것 조치는 현재 철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두 가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2018년과 2021년에 도입됐다가요, 양측 간 합의 성사로 2025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달 3월 31일까지 유예됐던 보복 관세를 4월 1일부터 재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관세는요, 미국산 보트,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 등이 포함되는데요. 또한 EU는요, 180억 유로, 약 28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고, 우선 2주간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버번 위스키는요, 이런 미국의 농부 지역, 켄터키 지역 이런 데가 트럼프의 아주 강경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런 걸 노린 겁니다. 니들이 트럼프를 계속 밀어? 그럼 너희들도 괴로울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토바이는요,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의 영웅 같은 오토바이거든요.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미국 남부, 그다음에 중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죠. 그러니까 약간 마초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오토바이인데요. 이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을 겨냥한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요, EU는 즉각 행동해야 하고 이번 조치는 강력하면서도 균형 잡힌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EU는 미국과 협상하겠다라고 하면서도요,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EU랑 바로 붙어 있고 사실상 EU에 있다가 브렉시트로 나오긴 했지만 EU와 발맞추고 있는 영국은요, EU와 달리 보복 조치를 유보하고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밝혔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요, 실용적으로 접견하겠다면서 경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제임스 머리 재무부 부장관과 조너선 레이놀즈 상부장관도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미국과의 관세 철폐 협상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영국 철강업계의 추가 비용 부담이 약 1억 파운드, 그러니까 1,88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영국의 규모를 볼 때, 그리고 영국의 철강업이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 아닐 테니까요. 영국은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무래도 금융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요, 미국과 긴밀히 금융으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본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협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요, 사실상 가장 패닉에 빠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처음에 와서요, 1조 달러어치 투자 계획을 밝히고 황금 투구를 선물하고 온갖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한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예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트럼프 2기가 끝나가고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일본이 꽤 좋은 성적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건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는 모두에게 일정하게 부과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둘 예외를 두지 않는 건데요. 나중에 수출 통제나 제재 그리고 뭐 북한과의 외교 관계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일본은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은 지금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내부의 뭐 여론이나 이런 건 들끓고 있는데요. 특히요, 백악관 대변인이 해외 관세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일본의 쌀 관세가 700%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뭐 700%가 아니고 한 400% 정도 평균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나와서 자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거죠. 이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영국과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예외를 받지 못하니까요. 일본의 대미 경제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를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는 게 일본의 방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왔지만요. 관세는 상대적인 겁니다. 남들 다 매겨졌을 때 나도 매겨진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 갑자기 철강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미국 경쟁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타격이 좀 생각보다는 덜한 부분이 관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중국은요, 안 그래도 계속 트럼프 정부 들어오자마자 10%, 10%씩 벌써 20%의 추가 관세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 또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생겼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면서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늘 이렇게 WTO 규정을 강조하거든요. 사실 WTO는 지금 미국이 2017년, 18년부터 거의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미국이 이제 임명하고 해야 되는 위원들이나 재판관들을 전혀 임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 이 WTO라는 방어막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자 무역을 망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국은요, 미국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걸 밝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펜타닐이잖아요.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요, 중국은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라고 주장하면서도요, 추가적인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때릴 건 때려라. 남들 다 때리니까 뭐 우리도 별 할 말 안 해. 대신 우리도 이거 도와줄 테니까 이 점은 네가 인정해 줘야 해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호주가요, 가장 안타까운 나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전에 호주 총리와 통화하면서요, 내가 호주한테 들어보니까 호주는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호주에는 아마 관세를 안 매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호주가 관세 적용 대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는요, 이번 결정은 부당하고 양국 경제 협력 관계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하면서도요, 무역 긴장 고조는 경제적 자해 행위이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보복 조치는 배제했다고 합니다. 호주는요,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호주 기업이 미국 내에서도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로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살펴보면요, 인도는 정부의 공식적인 논평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상무부는요, 미국과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고 즉각적인 관세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협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트럼프의 공격 대상에는 인도도 상당히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이나 그 외의 나라거든요. 사실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는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만 아직 베트남에 대한 말은 미국 언론이고 트럼프에게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우선순위에 밀려 있고 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한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인도도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멕시코와 브라질은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사실 맨 처음 얻어맞은 나라 중에 하나죠. 트럼프 2기가 되자마자 캐나다와 함께 같이 얻어맞았는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요, 12월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그 펜타닐 문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도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가 4년 전에도 겪어봤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우리의 대응법이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다음에 멕시코 군을 보내서 국경을 지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한 달 유예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셰인바운 대통령이요,
그 트럼프를 다루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웃 나라면서도 트럼프를 보러 일찍 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 트럼프가 원하는 걸 한꺼번에 주지도 않고 하나하나씩 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셰인바움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8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위협에 맞서 국민들도 결집하고 있고요. 셰인바움 대통령도 차분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브라질도요. 페르난도 아다지 재무장관이요. 보복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지만 각 나라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데 뭉쳐서 공동의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나라 혹은 자기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나라에는 하나하나 마치 도장 깨기처럼 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작용 하나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아직도 하나도 풀린 게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 러시아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거지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1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유조선들이요. 1년 만에 다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해 출항했고요. 러시아는 비서구권 국가 및 우회 경로를 활용해 원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위성사진 같은 거를 분석한 건데요.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위치한 나호카 서쪽 정박지에서요. 제재 이후 대기하던 유조선들이 출항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원유 해상 수송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3월 9일을 기준으로요. 이전 4주간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은 하루 337만 배럴로 증가해서요.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 유조선 161척을 제재 대상을 지정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실을 곳이 없어져가지고 유조선을 운영할 수가 없어. 그 유조선이 그냥 기름을 싣고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러시아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제 움직여도 되겠구나.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바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요. 그 유조선 22척 중 8척만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고요. 일부는 중간 경유지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비밀리에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의 의지가 꺾였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실제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러시아에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북한 제재도 마찬가지고 이란 제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도 바꿔 생각하면 미국의 제재가 조금 더만 약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온갖 불법 활동이나 불법 노동자 파견이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